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인 지금세탁 공지팀의 김채윤 변호사입니다. 우리 AML팀은 금융 관련 사내 변호사와 FIU에 파견 근무했던 변호사가 계속 포진하고 있어서 AML 업무 실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은행과 핀테크 업체에서 AML 업무를 자문했던 오병근 미국 변호사님이 최근 내내 합류해서 AML팀이 실무적으로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AML 업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전문성을 키워가는 권면철 변호사님을 비롯한 수의 신예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AML 팀은 고객의 자금 세탁 방지와 혼합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팀으로서 고객에게 밀착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업무는 혼합자금 조달 방지 업무까지 포섭하고 있으나 웨비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AML 업무로 통칭하겠습니다. 오늘 AM팀에서 준비한 웨비나는 2026년 예상되는 고객들의 대면 과제를 고려해서 주요 주제를 선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 연말 FIU가 주재한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에서 FIU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과 상호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판고리가 될 수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올해는 기존은행권 중심의 공격에서 벗어나 전자금융업자와 성금융권에 대한 정밀 타격형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핀테크 생태계가 그동안 혁신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전자금융업과 연계된 범죄 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 수준의 또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더 고도화된 AML 통제 수준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웨비나는 실제 검사에 대비해서 민국당국의 점검 사항과 실제 지적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웨비나의 제목은 2026년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 방지 검사 강화와 대응 전략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감독기관의 검사에 대비해서 기업에 예상되는 점검 포인트와 준비한 사항 등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당국이 검사 대상 회사와 검사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 검사 일정을 티검 회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제출받을 자료 목록을 제시하게 됩니다. 등가번이 요청하는 제출 목록을 보면 자금세탁과 후과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내규, 지침, 매뉴얼 현황, 경영진과 검사의 AML 평가, 이사회의 의결과 보고 내역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경고 발생 현황과 보고 자료, LBA 자금세탁 위험 평가,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위험 평가 내역까지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된 A부터 Z까지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벼락치기 방식으로 검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소 적법한 업무 체계를 마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과정이 축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립적 검사에 따른 결과 보고서와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진행되는 독립적 검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서 평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금세탁 위험 평가 체계. 둘째, 고객 확인 CDD와 강화된 고객 확인 EDD. 셋째, 의심거래 보고 STR 보고와 모니터링. 넷째, 내부 통제와 독립적 감사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첫 번째 주제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체계 관련입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체계는 일명 LBA라고 하며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 영역에 집중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가 자신의 위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회사가 위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보다는 위험평가 과정이 적정하고 실효적인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RBA와 관련된 정보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자금세탁 방지부와 상품개발, IT, 영업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위험평가에 유기적으로 참여해서
전사적 위험 평가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가 점검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리스크 분석 없이 중복감시팀이나 자금세탁 방지팀에서 서류만으로 형식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한 것인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위험 카테고리별 구체적 평가도 중요합니다. 상품, 서비스, 고객, 거래 채널, 지리적 위치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업권의 특성에 맞게 평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도 물리적 영업적 위치보다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접속 IP국가, 연행정 서버 소재지, VPN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각 업권의 고유 위험을 반영해야 하여 위험이 평가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시중은행의 위험평가 모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 위험관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불업, 피지사와 같은 전자금융업 특유의 거래 패턴, 예를 들어 소액 다수의 거래, 야간 주말 집중 거래 등 거래 특성을 반영한 자체 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는지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신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상품 출시 전에 실질적인 위험평가 프로세스가 마련되고 이행되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험평가 결과가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승인되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LPA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시스템 예산 등 실질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LPA 관점에서 실제 어떤 사례들이 지적되었는지 그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전자금융업자의 대비 방안에 대해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권면철 변호사님이,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오병곤 미국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면철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금 세탁 위험 평가 체계에 관한 점검 사항을 토대로 실제 지적 사례를 설명드리며 보완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지적 사례 대부분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은행, 카드사 등에 관한 사례이나 이러한 점이 실무상 문제가 되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은행 A의 사례입니다. 인터넷은행 A의 경우 신상품 출시 전 상품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금 세탁 방지팀에 송부하였으나 자금 세탁 방지팀은 이를 수치화된 위험 점수로 변환하지 않고 단순히 검토 완료로만 기록해 두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니 위험에 따른 한도 축소나 추가 인증 도입과 같은 후속 조치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행 A는 펌뱅킹 재판매 시에 전자금융업체인 고객사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이행 확약서만 진구하고 그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형식적인 통제로만 가름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중은행 B 해외 지점의 사례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위험, 고객 유형 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을 반영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시중은행 B의 경우 고객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국가 위험과 고객 유형 위험만 반영되어 있었을 뿐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고객이 단순 조회만 하는 경우와 고액 해외 송금을 반복하는 경우가 동일한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결과적인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C캐피탈의 사례입니다. 먼저 최초 상품 출시일, 변경일, 위험평가 실시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가 않아서 최종 위험평가가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적이 불가하였고 또 신상품에 대한 AML 사전평가가 시스템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그냥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신상품에 대한 사전평가 누락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D캐피탈의 사례입니다. B캐피탈의 경우 고객 위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긴 하였으나 고객 정보, 위험 요소, 가중치 등 위험 평가 모형을 구성하는 각 항목이 최신 자료로 주기적으로 갱신되지 아니하여 고객의 정보 변경이나 거래 행태 변화가 위험 평가 결과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위험평가 모형이 고객 및 상품의 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절차와 점검 이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객 위험 등급이 실제 위험 수준과 괴리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자금융업자 2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 동일 고객이 복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에서 계정 단위로 위험 평가를 운영하여 동일 고객의 위험이 분절되어 위험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가맹점의 업종별 특성, 특히 황금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 반영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병권 미국 변호사님께서 자금 세탁 위험 평가 체계에 관한 전자금융업 특성별 구체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사례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평가를 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 평가가 실제 의사결정이나 시스템 통제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자금융업자의 관점에서 자금 세탁 방지 검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를 운영하고 어떻게 증빙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선불업자부터 보겠습니다. 선불 분야에서 검사까지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는 결국 익명성 그리고 한도 관리인데요. 김영식과 무기명 선불 전자 수단을 같은 위험도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충전 한도라든가 선불 가능성, 양도 가능성이 위험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취약하다라고 지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김영 여부라든가 충전 한도 수준, 환불의 용이성 아니면 양도 가능성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하셔서 상품별 위험 점수를 명확히 차등화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무기명 구조이거나 아니면 환급성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도가 규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실제로도 강제되고 있다라는 점을 증빙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 한도 설정해놨다라는 그 내역이라든가 한도를 변경했다는 이력 아니면 운영 기준이 반영된 설정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두신다라고 하면은 검사장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사인데요. 피지는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은 이용자가 아니라 가맹점입니다. 그래서 피지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이용자보다는 가맹점의 업종 위험이라든가 환급성 여부, 아니면 민원이나 지급 취소 분쟁 같은 거래 신호가 위험 평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도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 가맹점 위험을 단순히 매출액 하나로만 평가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다 보면 고위험 가맹점을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취급하는 품목이 일단 실물인지 아니면 디지털인지 황금성이 있는 구조인지 민원이나 지급 취소 분쟁의 발생 빈도가 어떤지 같은 요소들을 반영을 하셔서요. 가맹점 위험 등급 분류표를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맹점 경우에도 환급성이 높은 업종이나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고위험 가맹점으로 분류를 하셔서 EDD 대상이 연계되도록 설계해 두시면은 검사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전자금융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비대면 채널입니다.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포인트가 비대면 구조에서 명의 도용이라든가 대포 계정이 연계된다든가 자계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기나 IP 변조 같은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런 요소들을 위험 평가나 검증 강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들이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정보, CI라고 하잖아요. 대체정보 기반 고객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검사에서는 대체 정보를 우리가 썼다라는 이 사실보다는 어떤 경우에 강화된 조치를 작동시켜서 운영을 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하시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채널 위험 평가서에 비대면 구조의 취약점을 명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단말기 정보라든가 접속된 IP 아니면 국가 이런 계좌 검증 방법이라든가 CI 기반 동일인 식별 같은 통제 수단을 위험 경감 조치로 우리가 구조화해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 고객마다 고위험 등급 상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CI 값이 아니라 신분증 진위확인 같은 좀 부담이 크지만 우리가 추가 검증을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촉발 기준이나 추가 검증이 실제로 작동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로그가 있다라는 사실을 두셔야 검사장에서 단순히 설계뿐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했다라는 점을 설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상품과 제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선 사례에서 보시면은 체크리스트는 있었는데 실제 의사결정에는 이 부분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검사에서는 결국 어차피 이 위험 평가서가 실제로 출시를 멈출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질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시려면은 결국 이 부분을 절차적 강제적으로 절차를 만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부서의 승인이 없이 개발이라든가 배포 아니면 운영 반영이 되지 않도록 업무와 전산 프로세스를 설계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평가 완료를 체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 등급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위험 경과 조치를 했고 그리고 그 조치를 실제로 완료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마련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고객 위험 평가 모형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시스템 자체는 잘 만들어 두셨는데 막상 검사에 가서 보면 지적되는 게 항목이라든가 가중치 이런 데이터 소스가 한번 정해놓고 그대로 방치를 하셔가지고 지적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쉽게 말하자면 그 모형은 잘 만들어 두셨는데 업데이트 없이 이 자체가 굳어버렸다라는 걸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복잡할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은 먼저 이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주기,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 이 업데이트 주기를 명확하게 해두시고요. 신상품 출시나 아니면 거래 유형의 패턴이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 등급 분포 변화라든가 등급 상향이라든가 하향되는 어떤 비율들 그리고 고위험 고객의 STR 연계 현황 같은 지표를 활용하셔 가지고요. 모양 적정성 점검 결과와 이력을 또 남겨두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휴사 리스크인데요.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확약서 한 장만 받아 가지고는 이게 적절한 통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도 결국에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를 했느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통제된 루프를 갖추시는 게 좋으세요. 일단 사전 실사부터 시작을 하셔서 위험 등급을 부여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하시고요. 표본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 요구나 이행 추정까지 이 흐름들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마련을 해 두신다라고 하면은 제휴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순히 제휴사한테 맡겨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검사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RPA와 관련해서 고유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위험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거래 유형이나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하고 그 이력을 문서화하는 작업까지 미리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고객 확인 제도 CDD와 강화된 고객 확인 ED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DD와 EDD는 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매번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금융업의 경우 핵심 경쟁력은 편리한 비대면 가입 절차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비대면 거래를 고위험 채널로 간주해서 고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하고 임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DD와 EDD 관련 검사의 핵심은 고객에 대한 실질적 확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CDD와 EDD 관련 점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비대면으로 입력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문서와 정보로 교차 점검하고 검증 과정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법인 고객의 경우 등기부상 대표자 외에 실질적 소유주를 확인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자연인을 식별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상반기 확인 절차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사의 경우 법인 가맹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가 집중될 것입니다. 모든 고객을 기계적으로 확인하는지 아니면 고객의 위험 등급에 따라 고객 확인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지도 주요 검사 대상입니다. 고위험군 고객의 경우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DD와 EDD에서 지적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권면철 변호사님과 오병건 무급 변호사님께서 순차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카드사 F의 사례입니다.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 확인 과정에서 거래의 목적이나 자금의 원천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
그 자체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시스템상 기타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여도 거래를 할 수가 있었고, 또한 거래 목적란에 뭐 몰라, 안 알려줌, 뭐 이와 같이 누가 봐도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였음에도 이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어서 EDD 정보의 실질적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축은행 G의 사례입니다. 네,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카드사 F의 사례와 비슷하게 EDD 대상 고객의 직업을 입력할 때 구체적인 업종이 아닌 그 외 기타라고만 입력해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뭐 예를 들어서 대부업, 카지노, 귀금속상과 같은 고위험 업종에 대한 식별에 실패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법인의 실제 소유자, 즉 UBO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여도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여 신규 거래 시점의 고객 확인이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중은행 H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중은행 H의 경우 비대면 고객 확인 수행 시에 과거 고객 확인 정보와 최신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제2행 도래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 절차가 미흡했고, 특히 고위험 고객에 대한 제2행 안내 절차는 아예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생명보험 I 등 다수의 회사에서 문제된 사례입니다.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면서 1단계, 즉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주 명부나 지분 관계 징구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인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 정보만 입력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소유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서 주주 명부 등이 아니라 지분 관계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 등록증만 징구하여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권사 제2의 사례입니다. 요주의 임무에 해당하는지를 거래 당사자 본인 중심으로만 확인하고 대리인, 법인의 실제 소유자, 법인의 대표자 등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확인 절차가 선택 항목이었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네, 또한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름이 발견되었을 때 상담 및 심사 담당자가 동명이인에 해당한다고 체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근거에 관한 기록을 충실히 갖추지 못했거나 AML 담당 부서의 2차 검증 없이 종결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상담 및 심사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실제 요주의 인물 거래가 확인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고객 확인 제도에서 감독 당국이 문제 삼는 지점은 단순히 확인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그 확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누락 없이 일관되게 운영되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사례들에서 드러난 지적점을 기준으로 고객 확인 관련 대비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보려고 합니다. 사례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고객 확인 항목은 나열돼 있었지만 각 항목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단은 고객 확인 항목별로 이 항목은 이 자료로 확인한다라는 기준을 내규와 시스템에 함께 반영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소유자는 주주 명부나 지분 구조 자료로 확인한다. 아니면 부득이하게 대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남긴다. 라는 이 정도만 있어도 고객 확인이 형식적으로 흘렀다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막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표본 점검,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점검을 해두신다라고 하면 검사 대응 방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인하고 가맹점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소유자 확인은 단계적 절차가 얼마나 잘 지켜졌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대비하시는 방법의 핵심 사항은 결국에는 3단계 흐름 절차를 전산에 구현하는 건데요. 지분 25% 이상 소유자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면 사유를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대체 자료나 대표자 확인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소유자 관련 항목은 선택값이 아니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값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면제나 아니면 확인이 어려워서 확인 불가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근거 자료가 전산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고위험 고객 EDD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기타 선택을 통해서 아무 정보도 없이 EDD를 다 마쳤다라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업자 입장에서는 기타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타를 선택을 했을 때 검증이 더 엄격해지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아마 현실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거래 목적 아니면 자금 원천을 확인하실 때 기타를 고객이 선택하게 되면은 상세한 서술을 하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증빙들을 요구하는 방법을 구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EDD에서 수집한 정보가 실제로 나중에 통째로 연결되는지 여부인데요. 고위험 고객을 EDD를 해놓고 모니터링 강화나 STR 검토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연동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감독 당국 입장에서도 EDD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어느 정도는 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고객 확인 재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대면 위주로 운영되는 전자금융업체일수록 규정은 있는데 실제로는 재이행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기 쉬운데요. 일단은 앱이나 앱 같은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 확인 재이행이 필요하실 때 이게 가능하도록 일단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푸시나 문자,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별 안내가 나가는 걸 자동화 하시는 게 필요하고 재이행이 안 되면은 한도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러한 EDD 조치가 재이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주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례에서 지적되었던 핵심은 확인 대상이 거래 본인에게만 한정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업 판단에서만 의존해서 확인을 거치고 말았다라는 건데요. 일단 그래서 요주인물에 대한 대사 대상을 거래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나 실제 소유자, 그리고 법인단체 대표자까지 전산상으로 필수적으로 확인 대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동명이인이 요주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때 단순히 체크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임명을 하시고요. 책임자 승인을 거치고 그리고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표본 검증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확인이 어렵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고위경영진 승인으로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업무 절차를 마련해 두신다라고 하면은 자의적으로 너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확인 정보의 시스템 정합성인데요. 가끔 이제 비대면으로 고객을 확인한 정보들이 채널별로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정보하고 최신 정보가 혼재돼서 관리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관리 부실이다라고 지적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래서 앱 같은 어떤 제휴 채널이나 이런 데서 수집되는 고객 확인 정보들을 단일한 마스터 데이터로 통합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가맹자 같은 특성이 다른 고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대면 CDD 절차를 정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 확인 정보를 누락된 정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불일치된 정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어떤 보고나 리포트를 정리해 두신다라고 하면 고객 확인뿐 아니라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사 방어력을 확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CDD와 EDD 영역에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프로세스 자체에 공백이나 누락이 없도록 촘촘하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구비하더라도 운용 인력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인식이나 책임감이 약한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공백이 없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익률과 거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의심거래 보고, ST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도입되면서 처음 부여된 의무가 의심거래 보고, STR 의무였습니다. 의심거래 보고는 자금 세탁 방지의 꽃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검사 과정에서 초기에는 몇 번을 보고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추출하는 기준이나 룰이 합리적인지,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정한지도 주요 점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각 업건의 거래 규모, 거래 패턴,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는 XTR 추출률이 설정되어 있는지, 룰의 인계치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조정되고 있는지, 시스템에서 걸러진 사안에 대해서 적시에 분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와 미보고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STR 보고서에 기재된 의심되는 사유가 구체적인지, 자금 흐름 분석 결과를 담고 있는지, 미 보고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을 획기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내부 결제와 승인 절차는 적정한지 등을 점검합니다. 의심거래 보고 영역에서 실제 지적된 사례를 전면철 변호사님께서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오병건 미국 변호사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핀테크사 KL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 의심거래를 추출하는 기준 금액이나 빈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대부분의 의심 거래는 시스템상 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소액 다건 거래, 야간 거래 급증의 특성을 지닌 핀테크 환경에서도 과거의 룰을 그대로 방치하여 가상자산을 연계한 쪼개기 송금과 같은 신종 자금 세탁 방법이 탐지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심거래로 추출된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금 흐름 분석 없이 형식적으로만 정상 거래로 처리하여 종결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터넷 은행 M의 사례입니다. 인터넷 은행 M의 경우 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 그 자체는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기 의심 거래 등이 자금 세탁 방지 팀으로 연계되지 아니하여 HTR 검토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어서 핀테크사 O 그리고 P의 사례입니다. 운영 중인 내규상에는 보고 제외권에 대한 점검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보고 제외권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보고 책임자 보고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 Q 등 다수의 회사에서 문제된 사례인데요. STR 룰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탐지 조건 없이 단순히 그 유형만 나열하여 담당자가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고, 실효성이 부족한 룰이 다수였음에도 적정성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들은 시스템이 아닌 수기 모니터링에 의존하여 1차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실수에 따라 검토 대상에서 아예 누락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R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 경보가 발생할 수 없는 항목이 STR 룰에 포함되는 등 그 실효성이 미흡했고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STR 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가 추출되거나 그 반대로 룰에 해당하는 거래가 추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수정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병건 미국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선 사례들을 보시면 모니터링하고 STR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결국에는 시스템은 있는데 시스템이 회사의 어떤 실제 거래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금 보신 지적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금융업자 관점에서 STR하고 모니터링 검사 대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TR 룰 자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유신거래 유형을 단순히 나열해둔 수준의 룰은 이제는 실효성 있는 통째로 평가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룰을 단순히 유형 목록이 아니고 탐지 조건이라든가 임계치, 예외 처리, 그리고 후속 조치까지 포함한 어떤 룰북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전자금융업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있는데요. 소액 다권 이체라든가 분할, 쪼개기 거래, 어떤 선불 충전과 환불의 반복, 환급성 결제, 가맹점 위장 거래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본 룰 세트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룰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을 상당 부분 차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계치인데요. 임계치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을 해서 웬만한 거래는 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를 혹시 해두셨다라고 하면 검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비책은 비교적 단순한데요. 분기나 반기 단위로 임계치 검토 보고서를 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임계치 변경하실 때 이 전후에 경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아니면 오탐, 위탐이 있는 어떤 현황 자료들
그리고 STR 전환율 정도가 얼만큼 되는지 최소한의 지표를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계치를 설명하실 때요. 경험상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건 좀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두신다라고 하면 임계치 설정과 관련된 지적을 상당 부분 방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룰이 아무리 잘 설계돼 있어도 정보가 제대로 분석되거나 처리되지 않으면 검사에서는 바로 지적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있으나 운영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경보 처리에 대한 어떤 처리 기한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보가 있을 때 24시간 아니면 72시간 이내에 뭐 처리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위험 경보하고 일반 경보를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한을 넘긴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동으로 책임자한테 보고되도록 하셔서 이런 지연 자체도 우리는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별로 경부 처리 지연 현황이나 사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운영 리포트로 관리를 해두신다라고 하면은 경보 운영의 적정성을 검사장에서 훨씬 설득력 있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미보고건입니다. 사례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미보고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대비하시려면 일단 STR 시스템에서 미보고 사유 입력을 필수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특이사항 없다라는 이런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좀 구체적인 사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보고를 하시더라도 이런 미보고 결론을 유지하실 때 단순한 그냥 특이사항 없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일단 확인 행위 그리고 그 근거가 함께 기록돼 있을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유산 확인했는데 결혼 자금 용도의 이체라는 것을 청첩장하고 아니면 예식장 계약서로 확인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확인 내용하고 근거 자료, 판단 논리가 함께 남아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보고했던 건들은 보고 책임자의 결재를 거치신 다음에요. 분기별로 어떤 표본 재검토를 통해서 적정하게 위보고가 됐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정례적으로 또 보고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검사장에서 미보고도 우리는 잘 통제되고 있다라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은 FDS하고 STR의 연계인데요.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FDS는 있는데 STR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검사에서 곧바로 약한 골이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으세요. 이를 위해서는 일단 FDS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의심 거래가 탐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탐지가 된 거래들을 API나 이런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STR 담당자한테 실시간으로 긴급 검토 대상이다라고 자동 배정하는 구조를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검사에서 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관련돼서 어떤 경우를 긴급 검토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해당 건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구조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처리 기준,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이내에 1차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처리 기준이 있었는지, 그리고 처리 기한을 넘겼을 때 책임자에게 자동 보고되는 체계가 있는지도 검사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갖춰놓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전제범죄 신호를 놓치지 않고 STR로 잘 연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기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수기 구간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1차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검토 누락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기 판단을 그대로 두시면 지적사항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수기 모니터링 대상 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시고요. 검토를 완료했는지, 그리고 그 검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입력하는 걸 필수적으로 하셔가지고 2차 리뷰를 최소한 표본 점검 방식으로라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기 검토를 하실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산 출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단 추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셔서 수기 의존도를 일단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게 검사 대응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스템 오류 관리인데요. 경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도 안 되게 경보가 계속 발생하는 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룰도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면 중대한 운영 미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별로 그 경보가 아예 없는, 지속적으로 없는 룰이라든가 아니면 급증하는 알람을
두시고요. 정기적으로 이 룰이 얼마나 유효한지 테스트를 수행하셔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서 그 인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검 결과를 월간 운영 점검 보고에도 포함을 시키신다라고 하면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검사 방어력이 훨씬 향상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심거래 보고는 업무 담당자의 합리적 판단과 직관에 따라 자금 세탁 의심의 일을 포착해야 하므로 업무 담당자가 거래 과정, 거래의 목적, 거래 당사자의 특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교한 룰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과 운용 인력이 상호 보완해가면서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의 특성과 데이터에 기초한 정교한 STR 룰을 설계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인 내부 통제와 독립적 검사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ML에 대한 검사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으로 자금 세탁 방지 업무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무자선에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의 건전성 점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이사회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보고되는 보고 주기와 보고 내용,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된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 토론 내용도 점검되므로 혼속 의사록이 충실하게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팀과 완전히 분리된 부서 또는 외부 자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세탁 방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독립적 감사를 수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적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았는지, 개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었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내부 통제와 독립적 감사 영역에서 실제로 지적된 사례를 검열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오병건 미국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저축은행 S의 사례입니다. 네, 이곳은 연 1회 이상 독립 감사를 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규가 존재하였음에도 감사 결과 일부를 이사회에 보고 시 누락하였다는 점이 드러났고, 더구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사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중은행 T의 사례입니다. 시중은행 T의 경우 독립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보고 절차 개선과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놓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증빙 자료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그 결과만 보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음 해 독립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네, 시중은행 I 해외 지점 등 다수의 회사에서 문제된 사례입니다. 네, 이 경우 내규상 독립적 감사 조치에는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감사 주기나 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중은행 K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사안별 자금 세탁 방지 제도 평가 항목에 대하여 양호, 보통, 미흡의 3단계의 평가를 진행하는 등 평가 등급 요약 위주로만 보고되어 지적사항 및 사후 조치 결과 보고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병건 미국 변호사님께서 그 구체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사례들을 보시면요. 내부 통제와 독립감사에 대한 지적은 결국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보고는 했는데 책임 있게 관리되지 않았다라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버넌스 쪽을 보시면요. 검사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사회가 뭘 했냐라는 거거든요. 이때 단순 보고만 있었으면 방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이슈는 가능하면 보고가 아니라 이사회 의결하는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고요. 고위험 사업이나 제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를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고 어떤 조건을 전제로 승인을 했는지가 의사록에 명확히 남아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감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감사 결과 일부 누락되거나 개선 활동이 이사회에 공유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취약점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를 보고만 하고 끝내는 구조가 아니고요.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행하는지 여부까지 다시 이사회에 보고하는 흐름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사회가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감사 체계인데요. 여기서 감독 당국이 보는 핵심은 단순해요. 단순한데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이걸 점검하는 사람이 같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준법하고 자금 세탁 운영 기능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냥 결제 라인 역시 명확히 분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인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구조를 단순히 내부만으로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쓰실 수 있는 대안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감사를 정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우리는 전자금융업자라서 조직규모상 어쩔 수 없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조직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했다라는 메시지를 검사장에서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이후의 사후 조치인데요.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조치 내용이 보고 개선, 단순히 보고 개선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이행 여부를 증빙 검증 없이 결과만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지적 사항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운영 단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조치가 시스템 수정인지 아니면 내규 개정인지 그렇지 않고 뭐 업무 프로세스까지 변경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는 방식이 필요하시고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기한, 완료 기준을 명확히 정하셔서 어떤 관리 시트로 관리를 하시고요. 조치가 완료가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화면 캡처나 로그 아니면 뭐 보고서나 회의록 등 증빙을 남기셔서 실제로 확인하고 검증한 뒤에 이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시는 구조를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이사회 보고 품질인데요. 독립감사 결과를 단순히 3단계, 또 양호하다, 보통이다, 아니면 미흡하다 같은 등급으로 보고를 하게 되시면 이걸 형식적인 보고로 감독당국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보고하실 때는 내용 중심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핵심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지적이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가 무엇이었지, 그리고 개선 조치와 현재 이행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위완료 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유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일정을 잡고 이걸 보완할 것인지 함께 보고하는 구조이고요. 이 정도 수준의 보고가 어느 정도 정례화돼 있다라고 하면 이 사회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업무를 단순히 보고만 받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해서 이사회의 감독과 책임이 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매년 독립적 감사를 실행하는 것이 번잡한 일일 수도 있지만 독립적 감사를 통해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외부적,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해보고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사 관련 점검 항목과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걱정이 앞서시나요? 검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업무에 대한 건전성을 공유받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자금 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집중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금융업과 수상금융업에 대해서 대비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웨비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독립적 검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적힌 담당 번호자의 메일이나 법무법인 린의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거 미국변호사님 그리고 권면철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